최강 군함이 작동을 멈췄습니다. 수리비 8억엔. 기간 4개월. 선택권은 없다고 했죠. 그런데 계약직 여자 하나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딸 학원비 벌려고 야간 알바 뛰던 그녀가요. 한국 팀과 함께 2주 만에 이뤄낸 기적. 어떤 이야기일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서 민간 계약직 품질 관리사로 일하는 아키모토 사야카입니다. 2024년 8월 어느 무더운 오후였죠. 그날도 평소처럼 이지스함 아타고호의 정기 점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터빈 엔진 부품 수치가 이상했어요. 고압 터빈 블레이드 디스크의 진동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더라고요. 저는 바로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더군요. 괜한 걱정 말고 자기 일이나 하래요. 저는 그냥 계약직 여자일 뿐이니까요. 일주일 후 결국 터졌습니다. 아타고호 출항 직전 엔진 가동 테스트에서 디스크에 균열이 발견됐어요. 기지 전체가 발칵 뒤집혔죠. 이지스함이 작전 불능 상태가 됐으니까요. 때마침 중국 해군이 센카쿠 열도 근처에서 활동을 늘리던 시기였습니다. 방위성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저는 회의실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불려갔죠. 아마 나중에 책임 떠넘기려고 부른 것 같았어요. 미쓰비시중공업 담당 이사가 여유롭게 말하더군요. 수리 기간은 4개월이 필요하다고요. 비용은 8억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더라고요. 다른 업체는 이런 고난도 작업 경험이 없다면서요. 안보가 걸린 문제니까 검증된 곳에 맡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방위성 간부들 얼굴이 굳어졌어요. 4개월이면 너무 깁니다. 예산도 2억엔밖에 없는데 8억이라니요. 하지만 미쓰비시 이사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말했죠. 급하게 하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겠냐고요. 그 말투가 참 거슬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선택권이 없다는 걸 즐기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때 3개월 전 제가 작성한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터빈 블레이드 합금 성분 검사에서 불순물 수치가 높게 나왔었어요. 그걸 보고했는데 상사가 뭐라고 했죠? 측정 오류일 거라고 했습니다. 쓸데없이 문제 만들지 말래요. 저는 그냥 입 다물었어요. 딸 학원비 벌어야 했으니까요. 퇴근길 전철 안에서 핸드폰 뉴스를 봤습니다. 이지스함 고장 소식이 벌써 났더라고요. 댓글들이 난리였어요. 나라 안보가 이 모양이냐고요. 누군가는 중국이 웃고 있을 거라고 썼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때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날 저녁 딸 학원비 때문에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역 앞에서 누가 저를 불렀어요. 돌아보니 대학 동기 유미코더라고요. 10년 만에 만났죠. 유미코는 지금 한국항공우주산업 일본 지사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저랑 똑같이 도쿄대 재료공학과 나왔는데 운명은 참 달랐어요. 커피 한잔 하자길래 따라갔죠. 유미코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요. 저는 그냥 그렇다고 했어요. 유미코가 뉴스 본 거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타고호 이야기더라고요. 자기네 회사에서도 그 소식 들었대요. 그러면서 한국 터빈 가공 기술이 지금 세계 3위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코웃음 쳤어요. 한국이요? 유미코가 진지하게 말했죠. 요즘 한국 기술 정말 대단하다고요. 집에 와서 잠이 안 왔습니다. 유미코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 저는 몰래 사무실 자료를 검토했죠. 미쓰비시가 제시한 4개월짜리 공정표를 봤습니다. 이상했어요. 중간에 불필요한 검수 단계가 너무 많더라고요. 실제 작업은 6주면 충분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익명으로 방위성 실무진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한국 업체 검토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물론 제 이름은 뺐죠. 며칠 후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불려갔어요. 과장이 인쇄물을 집어들었습니다.
누가 이런 터무니없는 건의를 했냐고 소리쳤어요. 한국 업체라니 말이 되냐고요. 실적도 없는 외국 회사한테 우리 안보를 맡기자는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더니 건의서를 찢어버렸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 끝나고 복도에서 젊은 사무관이 저를 불렀어요. 30대 초반쯤 돼 보였죠.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이거 아키모토 씨가 쓴 거냐고요. 저는 부인했어요. 사무관이 작게 웃더군요. 자기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과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 갱신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쓸데없는 일 만들지 말래요. 저는 알겠다고 했죠. 전화 끊고 딸 얼굴을 봤습니다. 숙제하느라 연필 깎고 있더라고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며칠 후 그 사무관이 찾아왔습니다. 한국팀이 온대요. 2주 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죠. 2주요? 사무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키모토 씨가 통역 겸 기술 검증 보조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가능하냐고요. 사무관이 말했죠.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냐고요. 한국팀이 도착한 건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온 사람들을 보고 솔직히 실망했어요. 생각보다 젊더라고요. 리더라는 박현수 수석도 4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2주 만에 해낼 수 있을까 싶었죠. 기지 회의실에서 첫 미팅을 했습니다. 일본 측 기술진들이 쭉 앉아 있었어요. 다들 팔짱 끼고 불편한 표정이었죠. 미쓰비시 감시단도 왔더라고요. 박현수 수석이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통역을 했어요. 박현수 수석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균열 부위 사진이랑 지금까지 측정 데이터를 달라고 했어요. 저는 제가 3개월 전에 작성한 보고서도 몰래 건넸죠. 박현수 수석이 그걸 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분석이 시작됐어요. 한국팀이 가져온 장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3D 스캐너며 전자현미경이며 제가 대학 때도 못 봤던 것들이었죠. 일본 기술진들은 구경만 했어요. 뭔가 자존심 상하는 표정이더라고요. 사흘째 되던 날 박현수 수석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조용히 물었어요. 이 보고서 누가 썼냐고요. 저는 제가 썼다고 했죠. 박현수 수석이 감탄했습니다. 이 분석 수준이 보통이 아니래요. 당신 전문가 아니냐고 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문가는요? 저 그냥 계약직이에요. 그날 저녁 박현수 수석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분석 결과가 나왔답니다. 모두 모였죠. 박현수 수석이 화면을 띄웠습니다. 균열 원인은 설계 결함이 아니래요. 합금제의 불순물이 기준치보다 3배나 높았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미쓰비시 담당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박현수 수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원자재 성분 분석 결과 중국산 저가 합금으로 보인대요. 그런데 서류상으론 일본산으로 돼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3개월 전에 감지한 게 맞았던 거예요. 미쓰비시 담당자가 벌떡 일어났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소리쳤어요. 박현수 수석은 침착하게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수치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그날 밤 집에 가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분했어요. 제 말을 그때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현관문을 여는데 딸이 달려왔어요.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다음 날부터 한국팀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특수 합금 소재를 긴급 공수했대요. 항공편으로 왔죠. 저는 통관 절차 도와주러 나리타 공항까지 갔어요. 새벽 4시 비행기였습니다.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박현수 수석을 만났어요. 피곤해 보였죠. 커피 한 잔 건넸습니다. 박현수 수석이 고맙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물었죠. 왜 이 일을 도와주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면 해서요. 기지로 돌아와서 현장 가공 작업이 시작됐어요. 한국팀이 가져온 장비는 5축 CNC 머신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정밀하더라고요. 김태수라는 기능장이 직접 작업을 지휘했어요. 60대쯤 돼 보였죠. 일본 기술진들이 옆에서 계속 지적질을 했습니다. 우리 방식과 다르다고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중간에서 통역하면서 양쪽 오해를 풀어줬죠. 김태수 기능장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30년 이 일했는데 기계만 믿으면 안 된대요. 손끝 감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큰일이 났습니다. CNC 머신 제어 장치가 고장났어요. 부품 교체하려면 이틀은 걸린대요. 일본 기술진들이 수군댔죠. 그것 봐라, 역시 안 되는 거라고요.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김태수 기능장이 저한테 뭔가 물었어요. 혹시 수동 측정 도구 있냐고요. 저는 창고에 오래된 마이크로미터가 있다고 했죠. 김태수 기능장이 그걸 가져오래요. 대학 때 배운 옛날 방식으로 측정하겠답니다. 저도 거들었어요. 대학 때 배운 게 드디어 쓸모가 있더라고요. 김태수 기능장이 감탄했습니다. 당신 실력이 보통이 아니래요. 저는 쑥스러웠죠. 그냥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결국 수동 방식으로 5시간 만에 측정을 끝냈습니다. 다음 날 새 부품이 도착했고 작업은 계속됐어요. 미쓰비시 감시단이 트집을 잡았죠. 품질 검증을 하겠대요.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기존 일본산보다 결합률이 95%나 낮았습니다. 감시단 사람들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박현수 수석이 저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없었으면 우리도 못했을 거라고요. 그날 저녁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처음으로 내 전공 제대로 써먹고 있다고 했어요. 딸이 물었죠. 엄마 기분 좋아? 저는 울컥했습니다. 정말 좋다고 대답했죠. 복원된 터빈 디스크를 실제 엔진에 장착하는 날이 왔습니다. 긴장돼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오늘부터 지상 가동 시험이 시작되거든요. 한국팀이 준비한 건 실시간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습니다. 센서가 512개나 달렸대요. 박현수 수석이 설명했어요. 0.0001mm 단위까지 감지한답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 보조 역할을 맡았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실시간 수치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박현수 수석이 제 옆에 앉았어요. 이상한 수치 보이면 바로 알려달래요. 첫 번째 가동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엔진이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죠. 모니터에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떴어요.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기상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태풍이 북상하고 있답니다. 이틀 후면 요코스카를 지나간대요. 급히 회의가 소집됐죠. 방위성 실무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시험을 연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박현수 수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계속하겠답니다. 태풍 때문에 미루면 또 2주는 걸린대요. 태풍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죠. 기지 전력이 불안정해졌어요. 비상 발전기를 가동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데이터를 계속 분석해야 했거든요. 딸한테 전화했죠. 오늘 집에 못 간다고요. 다음 날 아침 과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나와보래요. 주차장에 과장차가 서 있었죠.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과장이 말했습니다. 미쓰비시 쪽에서 제안이 왔대요. 이번 일 조용히 넘어가면 저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답니다. 연봉도 2배로 올려준대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저한테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과장이 말했죠. 딸 키우기 힘들잖냐고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래요. 저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책상에 편지가 있었어요. 딸 필체더라고요. 학교 끝나고 와서 놓고 간 거였습니다. 편지를 펼쳤어요.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엄마가 슈퍼히어로처럼 그려져 있더라고요. 밑에 한 줄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죠. 결심했어요. 끝까지 가기로요. 박현수 수석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어떤 압박이 와도 끝까지 하겠다고요. 박현수 수석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결과가 모든 걸 증명할 거래요. 48시간 동안 거의 앉았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매달렸죠. 태풍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바람 소리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작업은 계속됐어요. 마침내 최종 보정 작업이 끝났습니다. 인공지능이 분석을 완료했죠. 결과가 모니터에 떴어요. 진동 수치가 설계 기준의 120% 안정성을 보였습니다. 완벽했어요. 한국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일본 기술진들도 박수를 쳤죠. 그때 50대 베테랑 기술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처음부터 한국팀을 못마땅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말이 맞았다고요. 우리가 오만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죠. 중요한 건 결과니까요. 아타고호가 실제로 출항하는 날이 왔습니다. 2024년 8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었어요. 저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함교에 올라가도 된대요. 생애 처음 군함에 타는 거였죠. 떨렸어요. 아침 일찍 딸을 깨워서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금 배 타러 간다고 했어요. 부두에 도착하니 아타고호가 서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컸어요. 함교까지 올라가는 계단을 올랐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함교에 들어서니 함장이 인사를 했어요. 오늘 당신 덕분에 이 배가 다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황송했죠. 박현수 수석도 함교에 있었어요. 우리끼리 가벼운 인사를 나눴습니다. 긴장되냐고 물었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많이 떨린다고요. 함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최대 출력으로 30노트까지 속도를 올린답니다. 그 다음 급선회를 하고 마지막으로 역추진 긴급 정지까지 한대요. 설계 한계의 150%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오전 9시에 출항 명령이 떨어졌어요.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로 나갔죠. 파도가 좀 높았어요. 함장이 엔진 가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낮은 진동음이 들렸죠. 함교 안 모니터에 수치가 떴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속도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10노트, 15노트, 20노트. 계기판 바늘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저는 모니터만 쳐다봤어요. 진동 수치를 확인했죠. 정상 범위였습니다. 함장이 최종 명령을 내렸어요. 최대 출력 30노트. 배가 물살을 가르며 빠르게 나아갔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이 영상통화를 걸었죠. 받았습니다. 딸이 소리쳤어요. 엄마 지금 뭐해? 저는 핸드폰을 창밖으로 돌렸죠. 바다가 보였습니다. 딸이 감탄했어요. 함장이 다음 명령을 내렸습니다. 급선회 테스트.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배가 크게 기울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꽉 잡았어요. 모니터 수치를 봤죠. 잠깐 튀었다가 다시 안정됐습니다. 문제 없었어요. 이번엔 역추진 비상정지였습니다. 제일 위험한 순간이에요. 함장이 신호를 보냈죠. 엔진이 급격히 회전 방향을 바꿨습니다. 배 전체가 흔들렸어요. 모두가 모니터를 봤죠. 수치가 잠깐 튀었다가 다시 안정됐습니다. 통과였어요. 함교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그 소리가 함교 전체로 퍼졌죠. 일본 자위대원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함장이 선언했어요. 작전 가능 상태라고요. 아타고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항구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지 사령관이 나와 있었죠. 한국팀한테 감사패를 준답니다. 일본 자위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래요.
한국 국기와 일본 국기가 나란히 개양됐어요. 저도 단상에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떨렸어요. 마이크 앞에 섰죠.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요. 진실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다음 주 방위성에서 특별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내부를 조사한대요. 원자재 위조 의혹 때문이었죠. 저는 증인으로 소환됐어요. 3개월 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감사관들이 꼼꼼히 봤어요. 질문이 많았죠. 일주일 후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쓰비시가 중국산 저가 합금을 썼는데 서류상 일본산으로 속였답니다. 게다가 8억엔 견적의 40%가 관리비 명목으로 부풀려진 거였어요. 완전히 사기였죠. 뉴스에 크게 났습니다. 미쓰비시 이사 3명이 사임했어요. 방산 비리 의혹이라고 보도됐죠. 저는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딸이 물었어요. 엄마가 한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후 미쓰비시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대요. 허위 사실 유포했다고 했어요. 저는 겁났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다음 날 방위성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키모토 사야카 씨는 공익 제보자라고 했어요. 보호 대상이래요. 미쓰비시 고소는 부당하다고 했죠. 그 젊은 사무관이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래요. 국가가 보호한답니다. 방위성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정식 계약을 체결했어요. 5년간 200억엔 규모랍니다. 태평양 지역 함정 정비 파트너십이라고 했죠. 뉴스에서 난리였습니다. 보수 언론은 굴욕이라고 썼어요. 진보 언론은 합리적 선택이라고 했죠.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67%가 능력 우선을 지지했대요. 국민들은 생각보다 현실적이더라고요. 안보가 중요하지 자존심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올해의 기술인상을 주겠대요. 시상식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계약직인 제가 상을 받다니요. 시상식 날 딸이 따라왔습니다. 처음 보는 정장을 입었죠. 단상에 올라가서 상을 받았어요. 트로피가 무거웠습니다. 딸이 박수치는 게 보였죠. 저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날 저녁 과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가 잘못 생각했대요. 저는 괜찮다고 했죠. 다음 달부터 방위성 정규직으로 발령난답니다. 품질관리 팀장이래요. 꿈만 같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2월 요코스카 기지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어요. 한일 공동 정밀기계 정비센터랍니다. 오늘이 개소식이었죠.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딸과 함께 갔어요. 개소식장에 박현수 수석이 있었습니다. 반가웠어요. 6개월 만에 보는 거였죠. 박현수 수석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랜만이라고 했어요. 새 프로젝트 얘기를 꺼냈죠. 차세대 함정 엔진 공동 개발이랍니다. 거기 참여할 생각 없냐고 물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박현수 수석이 웃었어요. 당신만큼 적합한 사람 없다고 했습니다. 기술도 알고 양국 사정도 아는 사람이 필요하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개소식이 시작됐어요. 양국 국방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테이프 커팅을 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도 사진에 같이 찍혔습니다. 신기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거든요. 미쓰비시 중공업도 협력업체로 참여했답니다. 체질 개선을 했대요. 신임 담당자가 인사하러 왔어요. 잘 부탁한다고 했죠. 저는 악수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합시다라고 했어요. 리셉션 자리에서 딸이 말했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엔지니어 될래요. 저는 놀랐죠.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멋있대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 달 후 저는 대학 강연을 했습니다. 재료공학과 학생들 앞에서요. 떨렸지만 했어요. 학생들한테 말했죠. 14일은 기적이 아니었다고요. 진실을 말할 용기가 만든 거라고 했습니다. 실력을 믿는 겸손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국경을 넘는 협력도 중요하다고 했죠. 학생들이 박수쳤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하나하나 정성껏 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딸이 손을 잡았어요. 엄마 자랑스러워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도 내가 자랑스럽다고 했죠. 이주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니, 제가 바꾼 거였어요. 용기를 냈으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